저희 오늘 토론이 전공이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계급이란 무엇인가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토론입니다. 그래서 토론 주제 발제 중간중간에 직업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점도 중간중간에 살펴보고 또 전문직은 어떤 특정 계급으로 봐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중간에 살펴볼 텐데요. 그 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게 될 테니까 오늘 발제는 전반적으로 계급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어느 계급에 속한 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삽니다. 가령 2000년에 태어난 이재용의 아들 이지호 씨하고 평범한 노동계급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죠. 이런 계급 배경은 그 사람들의 지능이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하는 그런 주관적 요소보다도 훨씬 더 그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 지배계급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호텔같이 커다란 병원에서 태어나고 또 놀이방을 갖춘 집에서 살고 먹을 것과 경험을 풍부하게 좋은 것으로 다 제공받으면서 신체 발육도 아주 뛰어나고 또 재능 개발에서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죠. 이와 달리 노동계급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비좁은 집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높고 놀이 공간도 확보되지 않아서 안전하지 않은 길에서 논다거나 학교도 똥통 학교에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겪는 이런 불평등은 성인기에 사람들이 겪을 불평등의 서곡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다 잘 압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말은 돈, 권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대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날이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서 겪게 되는 이런 차이는 매우 확연하게 큰 차이를 겪고 사는데 가령 경영자들은 매우 좋은 대우를 받고 회사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다른 직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반면에 보통 평범한 노동자들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칼같이 출근 도장을 찍고 식사 시간이 짧고 그리고 연장 근로를 툭 하면 하고 임금은 적지만 그러나 휴가는 짧고 또 노동에서 자신들이 발휘할 수 있는 결정권이라는 것을 거의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터에서 겪게 되는 핵심적인 차이는 다른 수많은 것도 결정을 합니다. 사는 곳이 어디냐, 수명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질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이 일터에서의 확연한 차이가 다른 삶의 또 결정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본주의에서 부의 분배가 굉장히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7년의 국제적인 통계를 보면은 가장 부유한 1%가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세계 최상위 부자 62명이 재산 하위 50%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맞먹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드러났죠. 그리고 이런 부의 불평등에서 상속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선진 자본주의인 영국의 통계를 보면은 최고 경영자나 고위 전문직 진출이 좀 적은 여성의 경우도 민간 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상속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층 사회 집단의 자녀는 상층에 속한 직업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그들에게 기회와 조건이 동등하게 제공됐다면 그럴 만큼 상당수의 그런 직종을 다 차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줄이나 문화자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연줄을 많이 갖거나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잘한다거나 하는 이런 문화자본, 소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부의 불평등한 분배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나날이 겪기 때문에 계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계급 사회가 됐어. 뭐 우린 이런 계급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 흙수저야 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하지만 계급에 대한 정의와 이해는 매우 모호합니다. 이것은 계급을 나눌 때 라이프 스타일이나 소득 수준, 직업의 특징 등을 기준으로 삼는 통속적인 관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일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겉모습을 좌우하긴 하지만 계급에 따라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타 자동차를 타고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영화관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계급에 속하는 것일까요? 대중문화가 발달하고 여러 분야에서 독점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런 인상이 매우 강화됐습니다. 이재용 아들도 맥도날드에 가고 여러분들도 맥도날드에 가죠. 그리고 이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마트에 한 카트 가득 식료품을 채우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로 계급을 판단하는 접근은 계급 분단을 숨기거나 적어도 흐리는 데 기여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모두 비슷해진 요즘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중간 계급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소득 수준으로 누군가의 계급을 판단하는 건 역시 표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접근법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분명 소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과연 그런 소득 차이는 왜 벌어지지? 하는 것까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누구는 왜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한가? 그리고 소득이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점을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소득 수준으로 계급을 분류하는 그런 관점은 계급 사회의 결과를 묘사해 줄 수는 있지만 애초에 무엇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는 전혀 우리에게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의 특징을 계급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상적인데요. 양복을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육체 노동자 구분해서 모두 다 화이트 칼라 계급으로 묶는 그런 관점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이나 전문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지인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해도 경영상 결정권과 노동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의 명령에 따라서 일만 해야 되는 그런 말단 직원이 있는 것이죠. 또 똑같은 교육 과정을 밟아서 교사가 됐다 하더라도 누구는 평교사이고 누구는 그런 평교사들을 관리하는 교장의 지위인데 이들의 처지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황이나 추기경이 교구 신부와 똑같은 기도문을 낭송한다고 해서 처지가 똑같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양복을 입었거나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하는 이런 직업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급의 처지가 같다고 그들의 계급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급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질까? 마르크스는 사람들이 생산수단과 맺는 객관적인 그 관계에 따라서 계급이 규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공장이나 뭐 기계 같은 것을 뜻하는데 그런 그 생산수단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면서 지배하고 그것을 통제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착취 과정에서 그 착취를 하는가, 착취를 당하는가. 또 타인이나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는가, 통제할 수 없는가. 이런 요소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된다고 마르크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서로 싸우는 양대 계급, 즉 부르주아 계급과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생겨났는데요. 부르주아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계급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얻은 잉여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는 노동자들로부터 잉여가치를 더 많이 쥐어짜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본의 소유자뿐 아니라 최고 경영자도 포함되고요. 국가기구의 고위 관료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직업 정치인은 지배계급 출신이 아닌 사람들에서 충원되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의 출신이 아닌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직업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대변해줄 정치인을 충원하는 이점은 그런 사람들이 지배계급보다는 대중에 훨씬 더 가깝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대중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다 통틀어서 우리는 자본가 계급, 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생산수단을 갖지 못해서 먹고 살려면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은 그들이 생산한 가치 가운데 일부일 뿐이고 나머지는 사용자들이 가져갑니다. 이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착취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잉여 가치를 많이 쥐어짜려고 한다고 말했지만 반면에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덜 빼앗겨야만 자신의 삶을 그나마 낮게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농민이나 장인들은 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왔는데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점점 압력을 받아서 그중에 소수는 자본가 계급의 일부로 편입되고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서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오늘날 자본가 계급과 대립하는 모든 계급 가운데 오직 노동 계급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계급은 현대 산업의 직면에서 쇠퇴하고 결국 몰락을 하지만 프롤레타리아는 현대 산업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산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 계급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덕분에 자본주의에 맞설 힘이 있고 생산을 노동계급을 위해서 재조직할 능력이 있는 그런 계급이라고 봤던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르크스가 노동계급의 의식이 언제나 혁명적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생산수단과 맺는 관계, 즉 착취당하는 조건 때문에 노동계급이 특정한 형태의 계급투쟁을 벌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투쟁 과정에서 노동계급은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접근을 통해서 마르크스는 있는 그대로의 노동계급과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강조해서 봐야 될 것은 계급 위치는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계급 위치는 생산수단과 맺는 관계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지 내가 어느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규정되거나 아니면 계급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그런 객관적인 조건, 즉 노동계급이 착취당한다는 조건 때문에 노동계급은 어떤 행동으로 떠밀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현실의 노동자들을 봐라. 무슨 노동계급이 혁명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동계급의 현재 의식에 실망해서 노동계급의 사회 변혁에서의 그 중심적 역할을 부정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생산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는 본질보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심지어 좌파들조차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보다 이런 사회학적 개념에 기울곤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노동계급의 피상적인 특징을 종합을 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 이미지라는 건 대체로 이런 것인데 거친 손으로 육체 노동을 하고 일이 끝나면 막걸리나 소주 한 잔으로 동료들과 속을 달래고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나기에 어렵다 하는 그런 등등의 이미지죠. 그런데 이런 접근법의 문제점은 매우 정태적이어서 자본주의의 역동적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산업과 직업 구조를 계속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전형적인 노동자들의 상이 남아있어서 새로운 산업과 직종에 따라서 새로운 노동자층이 등장할 때 그들을 노동계급으로 보지 않는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걸핏하면 노동계급이 사라졌다, 노동계급이 약화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래서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자동차나 조선업 노동자들의 소득이 올라가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자동차를 굴리게 되고 가족들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고 소주로 속을 달래진 않고 와인 한잔 하는 이런 층으로 이제 바뀌게 되자 이들은 중간계급이 됐어라는 주장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 노동자들이 증가한다거나 육체 노동자에 비해서 사무 전문직 노동자들이 증가하자 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이 줄어들고 중간계급이 늘었다는 주장이 널리 퍼졌죠. 이것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정태적인 관점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전통적 노동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자본주의에서 그런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도 한때 섬유 여성 노동자들이나 탄광 노동자들이 전형적인 노동자처럼 여겨졌지만 곧이어 자동차나 조선업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고요. 그리고 한때 교사는 전문 직종의 중간계급이라고 여겨졌지만 지난 30년 동안 그 처지가 꾸준히 변하면서 여느 노동계급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임금이라든지 노동조건이라든지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결여 같은 모든 측면에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산수단과 맺는 관계로 계급을 파악해야만 자본주의가 계속 구조조정을 통해서 역동적인 변화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계급의 구성이 변할 때 우리가 그 계급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지 이런 표면상의 특징, 표피적인 것만 쫓다가는 그런 계급이 사라졌다거나 약화됐다거나 하는 그런 주장에 속게 될 것입니다. 생산수단과 맺는 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두 주요 계급이 존재한다는 마르크스의 계급관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계급관은 복잡한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데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양대 계급으로 나누기는커녕 중간 계급의 규모가 오히려 커졌다는 것이 그런 주요 반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은 내심 노동계급보다 중간계급이 사회 변화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르크스가 이 중간계급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썼어요. 계급 구성은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중간적 과도적 계층이 도처에서 계급 경계선을 흐린다 하고 마르크스도 이런 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노동과 분리시키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이런 중간적 계층은 부차적인 존재라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는 점점 더 두 적대의 진영, 직접 대립하는 자본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로 분열해 왔는데요. 자본주의가 수백 년 이어져온 선진 자본주의에서 자영업자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한국처럼 후발 자본주의에서는 여전히 자영업자 수가 선진 자본주의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자영업자 비중은 해방 직후에 80%를 넘었는데 2014년 통계로 22%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죠. 여러분들이 구멍가게가 대형 마트들로 대체되고 밀리는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두 주요 계급이 성장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계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소농이나 소상인도 있고요. 개업의사라든지 개업 변호사 같은 두 주요 계급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근데 마르크스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이런 계급이 소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두 주요 계급과 분리된 하나의 계급으로서 독립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점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마르크스는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자영업자 같은 구중간계급뿐만 아니라 고용되어 있는 신중간계급에게도 적용될까? 이런 문제는 던져볼 만한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중간계급은 그렇다 치고 신중간계급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데 하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신중간계급은 발전한 자본주의의 관료적 위계 구조에서 좋은 보수를 받는 직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층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니까 자본가 계급은 그들로만 이 기업체들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위계적인 구조를 발전시켰죠. 그 중간을 차지하는 신중간 계급이 그래서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신중간 계급은 구중간 계급과 달리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서 형성된 중간 계급이라는 점이 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신중간 계급과 관련된 논의에는 많은 혼란들이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고용되어 있는 처지라는 점에만 주목을 해서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들과 모두 다 묶어서 그들 모두가 다 노동계급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고용된 계급 가운데서 최고위 경영자층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노동계급이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계급 간의 차이를 흐리는 효과를 내죠. 이런 건 단지 학술적인 문제가 아닌 이유는 노조 가입을 어디까지 받을까? 그리고 노조를 통합할 때 무슨 전문직 그 상층 그 사람들하고 노조를 통합하는 문제 같은 데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신중간 계급의 하층은 노동자들의 처지와 매우 유사하고 특히 경제 위기가 벌어지면 확 해고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위험한 처지에 내몰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노동자들하고 뒤섞어서는 안 되고 노동계급은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것과 정반대로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 모두를 노동계급하고는 구분되는 어떤 새로운 중간계급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교육 수준이라든지 뭐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력 정도 그리고 소비 양상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전문직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의 중간 계급, 하나의 계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직은 수십 년 동안 그 상당한 변화를 겪었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다수는 점점 프롤레타리아트화 되었고요. 아까 제가 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극소수는 경영에 긴밀히 관여하는 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간호사, 대학 강사의 오늘날 처지를 보면 이런 변화를 우리가 비교적 잘 떠올려 볼 수 있고요. 앞서 우리가 화두로 삼았던 의사도 교사들이 겪었던 변화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개업의의 비중이 줄어든 한편 취업의사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취업의사들도 위계적으로 조직돼서 그 맨 말단에 있는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다른 전문직 노동자들과 엇비슷한 처지로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명확하게 할 점을 정리하자면 우선 전문직 종사자 모두를 신중간계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의 일부인 신중간계급의 모순적 처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중간계급의 상층은 자본가 계급으로도 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신중간계급의 가장 하층은 노동계급과 처지가 점점 비슷해지는 그런 압력을 받죠. 그리고 이런 그 중간층은 매우 유동적이고 자본주의 사회에 모순적인 압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이 상이한 압력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양대 계급이 어떤 압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상이한 방향으로 이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중간 계급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노동운동이 만약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단호하게 보여주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사회 중간층을 정치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생각에서 양보와 후퇴를 반복한다면 정반대의 나쁜 효과를 거둘 거라는 점을 우리는 1920, 30년대의 역사적 경험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좀 정리를 해야 할 텐데요. 계급과 계급의식에 관해서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르크스의 계급관이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의 또 다른 측면은 노동계급이 사회 변혁의 주체인가를 둘러싼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이런 주장은 이상론이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을 봐라. 성, 인종, 국적으로 다 갈갈이 나눠져 있어서 하나의 계급으로 행동한다는 건 완전히 환상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노동자들이 분열돼 있고 원자화돼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동계급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죠. 그런데 과연 이런 노동자들이 이런 혼란과 사기저하를 극복하고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할 수 있을까?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분열되고 원자화된 처지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물질적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계급, 이게 제가 아까 지배계급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들이 바로 정신적 생산 수단도 통제하고요. 이 정신적 생산 수단도 통제하면서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죠. 교육 체계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일반 상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런 것이 그런 구실을 합니다. 노동자는 자본주의 착취 때문에 소외를 겪어요. 그들은 사회의 부를 생산하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나날의 일터에서 그들이 겪는 경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노동자들은 노동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무력감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어요.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내가 사회적 부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노동을 멈췄을 때 그것을 생산을 멈출 수도 있다는 엄청난 힘을 자각을 하게 되죠. 계급 투쟁은 노동자들의 일상적 경험에서 비롯하는 특징입니다. 지배계급은 임금 삭감, 노동 강도 강화, 복지 삭감, 세금 증가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잉여 가치를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죠.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들의 계급의 이해관계입니다. 이런 착취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에 떠밀리게 되고요. 더 잘 싸우려면 단결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더 잘 싸우려면 조직을 남겨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바로 이 과정에서 계급적인 일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원자화된 개인주의, 계급 간의 차이, 분열을 극복하기 시작할 수 있죠. 이런 경험, 투쟁하는 경험이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고 해서 체제를 완전히 반대하는 혁명적 방향으로 직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노동조합 투쟁은 분명 노동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지만 사회를 혁명적으로 전복할 필요를 이해하는 대로 즉각 도약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노동자들은 체제를 개혁해서 삶을 개선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정도의 개혁주의를 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조합 관료,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은 노동계급의 의식이 투쟁 경험을 통해서 변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이어받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혁명적 의식으로 도약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이 균등하게 혁명적 의식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선진적인 일부인 혁명적 조직이 그 나머지 부분과 함께 투쟁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런 혁명정당의 중요성도 바로 이 계급의식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오늘 계급이 생산수단과 맺는 관계로 규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양대 계급의 분단과 적대는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분단이고 갈등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는 어떤 사회 갈등은 얼핏 볼 때 표면적으로는 계급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성차별이든 제국주의 문제든 그런 것들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양대 계급의 이해관계 갈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계급에 대한 다양한 혼란은 계급 적대가 사회의 근본적 분단선임을 이해하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계급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이죠. 이렇게 그들이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을 알고 그것을 분석 수단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활동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